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프리미엄을 뺐고 해외 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시장 모두 변동성 매도가 지배했고 그 와중에 엔화가 드디어 개입이 나온 건가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반등이 있었죠. 아쉽게도 저는 금요일에 엔화 포지션을 모두 손절했는데요. 월요일에 엔화 콜 옵션이 몇십 달을 났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금요일이 그 BOJ 기자회견 내용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엔화의 손절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이제 월말장이 되고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죠. 다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내면 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스크립트는 여기 델타원 글로벌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검색하시면 여기서는 아침 8시 45분까지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올리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그날 장중 브리핑도 진행하니까 가급적이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후 365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넘기느니 마느니 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현물이나 선물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옵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PC 이벤트라든지 또 주말이 기타 리스크들이 별반 걱정할 것이 없었죠. 그래서 시초가에 양옵션 프리미엄을 그래야말로 과다하게 찍어 눌러서 출발시켰던 것이 그게 진짜 고민이라고 봐요. 옵션 이야기는 좀 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갭 상승 출발의 선물 베이시스는 바로 회복이 돼서 베이시스 저평가가 마이너스 0.2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꾸준히 매수하니까 굳이 선물로 시장을 쫙쫙 끌어올릴 필요는 없어서 선물 매도 포지션만 청산되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동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는 생각보다 얼마 유입되지 않았어요. 오늘이 반등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은 다시 1300계약가량 감소해서 또다시 월물 저점권인 24만 1000계약 수준 내려갔어요. 이달 말까지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을 텅텅 비워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물 매매 흐름을 보면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무려 3,400원이나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00억 단위로 매도를 했어요. 이것은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한번 물려도 인덱스로는 사볼만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변동성이 빠르게 쪼그라든 것을 반영한 그런 매수가 동시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나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도했다? 이것은 조금 특이한 현상으로 봐요. 이따가 미국 세션 설명할 때 구현하겠지만 어제 미국 증시 반등 또한 반도체가 주역이 아니었어요. 여하튼 시장의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특이했던 것은 콜 클래스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갭 상승 출발하자 지난 주말이 논 이벤트를 옵션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옵션을 사정없이 눌렀죠. 이게 어느 정도 늘린 거냐 하면 10년 전에는 그 24시간을 나누기 24로,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옵션이 프리미엄을 계산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갈아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30분 단위로 갈아내고 5분 단위 그리고 1분 단위로 옵션이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계속 매도 매수 효과를 대출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늘 옵션 가격이 그 이론 가격을 유지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옵션이 과매수, 과매도가 있는 구간이 반드시 있는데 딱 어느 순간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과매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죠. 근데 시장에서 보니까 주말에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 선착순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흐름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진짜 하나의 어떤 그 비상구로 트레이더들이 쫙 몰려 들어갔듯이 옵션 프리미엄 발부로 쫙 뛰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프랍 트레이더들이 각자의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을 갖고 호가를 보면서 누가 옵션 매도 시작한다 하면 함께 몰려가서 이제 옵션을 밟고 했는데 요즘에 기계가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옵션 프리미엄이 쫙 죽어버려요. 자, 여하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개장 후 30분도 안 돼서 지난 금요일 오후장에부터 늘어난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주말간 리스크가 소멸된 것을 한꺼번에 옵션이 반영해서 선착순을 밟기 시작하니까 오늘 하루에 빠질 옵션 프리미엄이 90%가 초반 30분에 다 빠져버렸어요. 사실 초반 30분도 아니고 초반 한 5분 만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5분 사이에는 사실 호가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이 호가 쫙 채워나갈 때는 이미 프리미엄이 쫙 빼진 상태였죠. 그리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나머지 10%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더 이상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은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빠져버린 프리미엄을 끝까지 유지한 채 시장을 가두리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았던 이 레인지 상단으로 시장이 튈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지, 이건데 그런 면에서 콜 클래스에서 일어났던 손절매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오늘 시장이 상승한 것은 지수 자체 진폭은 얼마 안 되지만 양 옵션이 초반부터 잔뜩 다이어트 된 상태였죠. 그래서 콜 옵션이 롤링업 하기에는 살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가 나왔다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고, 풋 클래스는 등가 중심으로 신규 옵션 발행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전히 시장은 370에서 350 박스 내에서 프리미엄 빼고 있는 것이지 370 위로 시장을 당길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옵션 발행 단가, 해지 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370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돌파하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시장을 들어올리려는 수요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풋 클래스의 프리미엄 빼면 뺄수록 순간적인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변동성 빼고 있죠. 당장 우리 시장도 변동성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일 유럽 증시 같이 미국과 함께 변동성 매도 나왔어요. 그러나 유럽은 지수 조정받았죠. 자, 그러면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여전히 박스 내에서 갇혀 있다가 박스 하단을 재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주 깔끔한 기술적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로스탁스 기준 5,000포인트에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개장과 함께 줄기찬 매도가 나면서 깔끔한 음봉이 나왔죠. 자, 유럽 증시가 지난 옵션 만기 이후로 스트레이트 상승했다가 중간 조정을 받고 나서 재반등했는데, 이번에 또 일봉상이 쌍고점 형성했죠. 보통 이런 쌍고점이 나오면 변동성이 원래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변동성은 고개를 들기는커녕 지수 조정에도 관계없이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시장은 증시 조정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특히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끝까지 반등하지 못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드디어 통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BOJ 기자회견 때 사실상 엔화의 약세를 용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엔화는 또 스탑로스가 나와서 결국 엔화는 장중 한때 160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1시에 엔화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시간 동안 무려 5엔을 당겨버린 급등이 났죠. 이때 엔화 콜옵션이 무려 30배나 폭등하기도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엔화 모두 손절했어요. 그래서 이익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엔화 개입을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월요일은 히로히토 천황 생일이죠. 그래서 이제 휴장이었는데, 금융시장이 한가한 날에 이러한 움직임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원한 뒤통수 날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160엔이라는 가격이 비록 스탑로스로 형성된 가격이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점, 그리고 155엔 이상으로 강세를 유도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걸 두 가지를 보면 비달러 바스켓이 약세가 진행된 상황에서 과도한 엔화 약세는 중간중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지, 엔화를 강세로도 전환시킬 생각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주가 통화옵션 만기예요. 근데 실제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운 아시아 세션에서 주로 움직였지, 유럽 세션이나 미국 세션에서는 엔화가 얼마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FOMC 이벤트를 보고 나서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 전환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엔화가 의미 있는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속도 조절만 하면서 엔화가 160엔대까지 다시 레벨 다운할 때까지는 엔화 약세를 용인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 추가 반등했고, 특히 오지달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어요. 이 구리가 드디어 톤당 $10,000를 넘겨서 아마 어떤 원자재의 강세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비달러 바스켓이 지난 한 주 동안 완전히 초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약간 오버슈팅성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 미국 세션 개장 후 오지달러 롱 포지션 2개는 익절했어요. 이제 월말장으로 가면서 특별히 방향성 없이 등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FOMC에서 파월이 혹시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비친다, 그러면 비달러 바스켓이 반등은 한순간에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통화시장의 흐름은 이번 주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시장에서는 구리가 2% 상승해서 드디어 톤당 $10,000 넘겼죠. 참, 이 톤당 $10,000라 옛날 얘기 잠깐 해보면 리먼 사태 터지기 전, 그러니까 15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글로벌 시장이 흥분할 때 LME에서 구리가 8,000달러를 처음 터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해를 보면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2,000달러대에서 한 해 동안 더블이 나서 4,000달러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00달러에서 더블이 나서 8,000달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이 3년 동안 8,000달러를 갔다가 리번 사태에 얻어맞고 3,000달러대로 처박힙니다. 자, 근데 이번 코로나 때도 4,000달러 후반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버블 나오면서 1만 달러 한번 갔었고 작년에 다시 한번 그 8,000달러대에서 조정받으면서 다시 1만 달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구리 상승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사실 15년 전에 톤당 8,000달러 갔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구리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거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펀더멘털로는 구리 상승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주 그 중국이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 또 최근에 뭐 변압기를 포함해서 전기 관련 인프라 관련 주식들 강세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리 수요를 지지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모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리는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름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이 거의 다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조금씩 눌리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냥 저는 월말 앞두고 방향성 안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하루 종일 가두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개장 초에 갭상승 나왔을 때 프리마켓에서 시장을 들어올린 종목이 테슬라와 애플이었다는 점이에요. 개별 종목 움직임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무려 12% 넘는 갭상승 나오고 애플도 3%에 나오는 가까운 갭상승 나왔죠. 이게 나스닥 강세를 이끌었는데, 자, 그런데 개장 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이런 거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빠르게 차익 실어 나오면서 전체 지수의 상승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이들 종목이 하락할 때 뭐 특별한 이슈 있었던 거 아니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월말을 앞두고 계좌의 리밸런싱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과도한 숏이 쌓였던 테슬라와 애플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 지난주 강한 반등이 나왔던 AI 관련 주식들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죠. 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는 엔비디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AI 관련 종목들 죄다 차익 실현 맞으면서 초반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한 2% 맞았어요. 그러나 이후 다른 것들 제대로 반등 못할 때 엔비디아만큼은 보합권까지 반등하기 성공했죠. 이 레딧 같은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언제 그 반도체 ETF인 SOXL을 질러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FOMC를 앞두고 자신있게 롱을 지를 업종이나 테마는 그래도 썩어도 AI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스크리닝하면 썩어도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시장이 월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꽤 많은 반등을 한 것 같지만 엔비디아의 반등 위치를 보면 여전히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와서 다시 700달러 이하로 가줘야 거기서 제대로 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4월 셋째 주의 대음봉을 지난주에 거의 다 감아 올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점 돌파하는 데는 또 실패했어요. 그럼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변동성 그보다 더 눌렀죠. 자, 그러면 풋옵션 매수에 부담이 좀 없을 거예요. 자,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화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흥분해 버리니까 오히려 장중엔 조정이 나왔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갭상승 후 15분 동안 강하게 달렸다가 이후에 계속 차익 실현 맞으면서 애플도 윗꼬리를 달아버렸어요. 지금 지수를 견조하게 끌어당길 만한 어떤 이슈 없어요. 그저 하락의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벤트가 트리거가 돼서 지수의 조정을 가져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변동성을 너무 과하게 눌러놓은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반등이 끝났다고 보고 숏을 늘려야지 이 정도 작은 조정의 뭐 매수? 이건 좀 아니다. 또는 추격 매수?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오전장 내내 좁은 박스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이제 오후장 되면서 조금씩 매도 압력이 쌓였는데 새벽 3시 30분과 4시 이렇게 두 차례 강한 어떤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거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매수세가 순간 사라지면서 급락이 나온 정도였는데 결국에 새벽 4시 반 이후로 당일 들어온 숏포지션 모두 청산하면서 종가 고가로 갔죠. 근데 그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는 15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아무리 봐도 이 잔존일 대비 변동성을 너무 과하게 뺐는데 내일과 모레 굵은 이벤트 있죠. 그리고 사실 금요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동성 뺀다? 참 이상합니다. 여하튼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초가부터 바로 선물 매도 쌓기보다는 30분 단위로 선물 매도를 분할해서 쌓되 369.50포인트 넘기면 당일 진입한 숏포지션 모두 자른다. 이렇게 보고 숏포지션 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이 잘 안 빠지는 것과 별개로 시장을 연속해서 종가 고가로 들어올리려는 흐름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슈가 있어서 오버액션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마감한다? 그러면 시장은 5월에 최소한 한 주 정도는 추가 하락 보이면서 결국에는 370에서 350 그 박스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값을 살짝 깨는 그런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 매도를 더 쌓았어요. 수량이 제법 돼서 이젠 더 쌓지 않겠지만 지수가 충분히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고 보고요. 최소한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눌릴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은 수요일 이후에 굵은 지표들이 모두 나온 뒤에 나타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가격대에서 롱 잡을 거냐 숏 잡을 거냐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숏을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해외 시장의 움직임 중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데도 변동성 안 살아나고 있죠. 제가 잔존일 대비 변동성이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봤는데 변동성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 옵션으로 시장을 썰어서 해지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을 썰어서 해지한다는 것은 28일 변동성 선물을 매수하듯이 장기간이 변동성 궤적을 구체적으로 맞추지 못해도 변동성 상승에 일단 대비하는 것. 이게 이제 그동안의 해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변동성 궤적 맞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일중 흐름을 쪼개서 아주 짧은 구간 내에서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 옵션을 통해서 샀다 팔았다 계속 해지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시장 노출이 그만큼 짧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순간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그쪽 방향으로 잡지 않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28일 변동성을 굳이 매수해서 그냥 뭉개는 그런 해지를 안 하는, 그래서 그런 28일 변동성 선물이 매수 수요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변동성 선물로는 해지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주된 흐름은 저는 수요일 이후에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러셀 숏 그리고 오지달러 롱 그대로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